봅시다. 불이익 처분으로 공통분모를 잡아놓고 나서 21조, 22조, 23조로 연결을 시켰고, 적용 대상 부분에 있어서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사전 통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뒤쪽에 있는 의견 청취 절차는 3개가 있죠. 22조 1항이 정식 청문이고요. 아까 봤던 대로 22조 2항이 공청회가 되고 3항이 의견 제출입니다. 이 의견 제출 같은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고 그 적용 범위 대상을 동일하게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자 등이 없고 직접 상대방이 당사자고, 등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청의 직권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 제3자가 되는 것이고, 권익 제한에서 이제 지위승계,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위승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인이 이렇게 있고요.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법관계로 올라갑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공법관계에서 사업권, 영업권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양도계약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업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양도계약,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양도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거를 요건으로 해서 양수인이 이에 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위승계 신고를 한다.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수리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지위승계 신고가 과연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아니면 수리료한 신고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식품위생법 39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를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속을 하게 됐을 때는 양도 양수로 보겠습니다. 양수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돼 있어요. 39조 1항에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39조 3항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이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서 이미 영업권은 양도인한테서 양수인으로 넘어간 거고, 뭐만 있으면 양도계약 체결만 있으면, 양도를 했으면은 양수인은 그 영업권을 이미 받은 거고 승계한 것이고 그 사실을 신고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문헌대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정보제공적 신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지위가 승계되었다는 정보를,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 판례는 그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의 효과를 이렇게 보고 있죠. 얘는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라는 뜻은 양도인에 대해서는 영업권 박탈, 양도인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상실시키게 되고, 그 다음 양수인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새롭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효과가 발생하는 게 그것이 바로 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셔도 됩니다. 수리가 지금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양도인한테 있어서는 영업권을 상실시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영업권 박탈이라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 양수인한테는 영업권을 인정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고 있죠. 수리가 처분이죠. 수리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시느냐, 이 신고의 요건입니다. 신고의 요건이 뭐가 포함되냐,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 이게 포함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완결적 신고냐 수리를 요한 신고냐라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수리가 처분이냐 아니냐 이와 같은 변수를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신고 요건 안에 형식적 요건 말고 실질적 요건도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질적 요건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형식적 요건입니까?
실질적 요건이죠. 그렇죠. 내용적 심사가 필요합니다.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 그 계약이 과연 적법하게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아들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 요건이다. 얘가 실질적 요건이게 되면은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되는 거죠.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됩니다. 그럼 이 수리를 요한 신고라는 게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법령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거나 이와 같은 외부 변수가 들어오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직접적인 근거법인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를 요한 신고가 맞습니다. 전형적인 수리를 요한 신고고, 그러면 이 수리는 이거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수리가 됩니다. 얘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가 된다. 준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률 행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법률 행위는 행위 주체의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준법률 행위는 법에 정해진 그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39조 3항에서 지위승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39조 1항에 있는 지위승계가 된다. 그게 법적 효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효과가 그대로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위승계를 한다라는 게 법적 효과면 그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쪽에 대한 영업권 박탈, 한쪽에 대한 영업권 설정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게 지위승계 신고고, 사법관계에서 먼저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영업권이 넘어가고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불이익처분 절차로서 사전 통지나 최소한의 의견 제출의 기회부여가 필요하겠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불이익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뭐는 해당 사항이 있죠? 기득권을 박탈하는 적극적 불이익처분에 해당 사항이 있죠. 지금 여기서는 양도인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적극적 불이익처분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위승계 신고는 권익제한 처분이 맞다. 기득권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익제한 처분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앞부분에 있는 이 당사자 등에서는 이 당사자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이 수리처분의 외형상 상대방은, 외형상으로는 양수인이 상대방이죠. 신고를 누가 하니까? 양수인이 신고를 하게 되니까 외형상으로는 양수인이 상대방이고, 외형상으로는 이 양도인이 수리처분의 제3자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얘가 지금 영업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 역시도 상대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얘도 역시 직접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적용 대상에서 당사자 등 중에서는 당사자에 해당을 할 것이고, 그 다음 기득권을 박탈하는 권익제한 처분, 의무부가 권익제한에 권익제한 처분이 맞는 것이고, 따라서 이 양도인에게 수리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최소한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바로 지위승계 부분이 됩니다. 적용 대상과 관련돼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은 동일하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청문, 정식 청문하고 그 다음 2항에 있는 공청회 쪽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부분의 취탈입니다. 취탈. 원래 같은 경우에는 22조 1항에 있는 청문도, 22조 2항에 있는 공청회도 명료였었습니다. 어떨 때? 개별 법령에, 다른 법률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공청회 실시해야 된다라는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그때 청문과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교수님들의 요구사항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하게 되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3호가 추가가 됐습니다. 22조 1항 제3호가 한 개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청문하고 공청회는 여기까지가 바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질문은 이쪽으로 나올 겁니다. 취탈 쪽으로, 영업허가 취소, 자격 박탈 이쪽으로 출제가 될 거고,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예외사유입니다. 예외사유, 긴급재판 곤란 포기 이쪽입니다.
사전통지는 21조고 21조 4항에 보시게 되면 사전통지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 재판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사항인 경우, 확정된 사항, 그 다음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 긴급재판 곤란입니다. 긴급재판 곤란이 21조 사항이고 22조 4항으로 오게 되면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적용 대상이면서 의무사항이게 되면 절차 하자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긴급재판 곤란은 21조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이유는 사전통지는 의견 청취를 위한 필수적인 전치 절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 사전통지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의견 청취가 필요 없다는 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또한 의견 청취, 의견 진술이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개가 추가됩니다. 21조 사항에다가 플러스 한 개를 더 더해가지고 긴급재판 곤란 포기, 여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유 제시 쪽에서는 적용 대상에 대한 문제는 딱히 없고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인데 여기는 3개입니다. 단복 미백 긴급 인정, 단복 미백 긴급 인정. 긴급은 전부 다 포함되고 있죠. 긴급은 전부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걸로 묶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단복 미백은 단순 반복 경미입니다. 단순 반복 경미, 그리고 그것이 명백할 때 단복 미백에다가 긴급하고 그 다음 신청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불이익 처분을 전제로 했을 때 21조, 22조, 23조가 연결되는 절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제 대상이 아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제 대상이 아니다. 보시다시피 정식 청문하고 공청회는 적용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하고 공청회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견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의견 청취를 필요한 사전통지하고가 그 범위를 같이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의견 제출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 제출이라고 문제를 출제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만약에 이것을 침익적 행정행위로만 보게 되면은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죠. 적극적 불이익 처분.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의무부가 하는 처분은 물론이거니와 권익제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의무부가 권익제한 중에 특히 권익제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권익제한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만 인정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학설 중에서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으로서 거부 처분 역시도 기대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부 처분까지도 포함을 한다라는 견해가 있죠. 이건 학설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학설 문제로 나오게 되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광의설입니다. 넓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은 부담적 처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다음 판례 입장은 이것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 불이익 처분, 여기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좁게 보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침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처분이다. 침익적 처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좁게 볼까 넓게 볼까, 이 부분에서 판례는 좁게 보고 있다. 침익적 처분만 인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부 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행정청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표현 안에는 오프라인 공청회 없이 온라인 공청회만, 전자공청회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지금 전제가 깔려있죠. 그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청회는 항상 오프라인 공청회와 함께 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보게 되면
오프라인 공청회는 필수고요. 온라인 공청회가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선지는 성립이 되지 못할 테고요. 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명료죠. 명료에서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하자입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절차하자는 우리 판례가 취소 사유로 보고 있죠. 취소 사유로. 행정절차법의 절차하자는 100%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독자적인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 독자적 위법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문제죠. 아까 프로세스 1번, 2번, 3번, 4번에서 3번 쪽입니다.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실체적 내용상의 위법이 없는 경우에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과연 취소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당해 행정위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이 그 위법 사유를 시정해서 완전히 동일한 처분입니다. 상대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사유도 완전히 동일한 처분을 다시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소송경제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순서 잡으시고요. 항상 이런 문제는 행정경제에서 소송경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행정경제에서 소송경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행정경제라는 것은 동일처분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동일처분의 반복 상황이고, 동일처분이 반복이 되면 그에 대한 소송이 다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동일재판의 반복으로 무조건 연결됩니다. 동일재판의 반복으로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해서 행정경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경제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송경제에 반하는 상황은 반드시 발생한다. 앞에서 뒤쪽으로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관계를 성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행정경제에 반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경제. 그게 원래의 문제인식이고 그 뒤에 연결되는 게 소송경제에 반한다. 이쪽이 되는 겁니다. 5번. 절차상 하자를 독자적 취소 사유로 인정하는 견해. 적극설, 이 부분 설명을 제가 좀 더 추가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동일한 결정,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거를 주장하면 이 말이 성립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이 맞으면 위에 있는 소극설은 틀린 겁니다. 이 말이 맞으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2, 3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법률 요건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법률 효과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속행위일 때, 재량행위일 때 한번 나눠보세요. 기속행위입니다. A라는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재량행위입니다. A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소극설, 적극설, 긍정설, 부정설 말고 절충설이 있습니다. 절충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밟고 나서 다른 처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자적 위법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위법사유 시정한 다음에 반드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속행위에서는 내용상 하자 없는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의 독자적 위법, 취소 판결이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걸 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재량에서는 재량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기속행위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그럼 이 재량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취소를 했을 때 동일한 처분이 바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요건입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게 되면 요건 부분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 요건을 해석하는 방법은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 3단 논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대전제가 요건 해석입니다. 다시 이유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요건 포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바뀔 리는 없습니다. 소전제가 사실 확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요건 포섭이죠. 요건 포섭인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또는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를 발견해서 요건에 대한 적용을 달리해버리게 되면 다른 처분도 나올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디서? 기속행위일 때죠. 기속행위일 때.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이유 제시를 다시 하면서 신중한 판단을 했을 때, 사전 통지를 하고 나서 의견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이 사실 확정 부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량행위 부분에서 재량권 행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불문하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행정절차법 제30조 3항을 행정소송법 30조 3항을 보시면 됩니다. 30조 3항. 30조 3항에는 저건 기속력 규정이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처분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 30조 3항은 오직 절차상 하자만 있어서 취소 판결이 되었을 때 그때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인정이 되는 기속력입니다.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명문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 위법은 인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소국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지금은 경원자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한테 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원자죠, 얘가. 경원자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을이라는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주장한 것은 오직 절차상 하자입니다. 오직 절차상 하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절차 하자만 가지고 이게 취소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얘는 내용의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모든 요건을 갖춰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인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다. 행정청이 이유 제시를 안 한 거죠. 행정청한테 잘못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게 취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력을 생각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원고하고 피고, 소송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허가 처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29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대세효가 인정되고 대세효, 큰 힘입니다. 형성력을 키우는 큰 힘이에요. 그러면 이 경원자, 갑에 대해서도 허가 처분은 없었던 게 돼버립니다. 근데 갑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전에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 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허가라는 결정이 나와 있는 거고 허가가 제거가 된 상태니까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재처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원고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게 아니라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요. 그렇게 시작된 30조 3항인 것은 맞지만 하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되었고 반드시 이 허가가 다시 나간다면 100% 허가가 다시 나간다면 이 친구는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협의의 소익이 없으니까 법원은 처음부터 각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소국설의 입장이 맞다면 이와 같이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30조 3항은 이거는 입법 과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조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0조 3항의 존재는 이 허가 처분을 깨고 나면 절차 하자만 가지고라도 허가 처분을 깨고 나면 얘한테 허가가 안 나가고 얘한테 허가가 나가는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소국설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된다라고 볼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네, 행정절차법에는 신입처지에 대한 내용밖에 없고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독일과 비교를 하시고 상대방의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유제시죠. 이유제시입니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면 이유제시, 23조의 이유제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제시
미백 긴급 인정이죠. 인정 부분입니다. 신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유를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예, 본인이 한 얘기가 바로 처분의 이유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제시가 다시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전 통지입니다. CF 사전 통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건 오직 이유 제시만이 아니라 사전 통지 역시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줘야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예, 의견 진술 준비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지금은 이유 제시가 맞는데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시고 그것이 사전 통지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유 제시를 말하는 건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예외 사유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단순 반복한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이거죠.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 곱하기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 반복 경미, 단복 미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된다. 예외 사유 맞죠? 단복 미백 긴급 인정의 단복 미백 부분입니다. 9번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가 되지만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이유를 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인정을 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고요.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관할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거부입니다. 거부 처분이 나왔다. 예, 거부가 되었다. 위 거부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불이익 처분 절차가 적용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죠. 예, 판례에 따르면 불이익 처분은 소극적 불이익 처분은 인정이 안 된다. 거부 처분은 인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관할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앞에랑 같은 말이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병행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병행하여 실시해야 하는 거지. 독립하여 실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네,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가지 조심하시고요.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고 귀책 사유입니다. 귀책 사유.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 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 허가 취소, 직권 취소이든 철회이든지 간에 허가 취소는 기득권 박탈은 확실합니다. 기득권 박탈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역시도 양도인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대놓고 수익적 행정행위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 것이 맞고요. 이와 같이 절차를 밟는지 그렇지 않는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뭐는 상관이 없다? 귀책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귀책 사유 이 문제는 어디서 다루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절차의 하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하자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저것은 신뢰보원칙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보처인반 선보처인반에서 보호가치는 신뢰죠. 보호가치는 신뢰.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저것은 내용상 하자와 관련된 판단 부분이 되는 거고 뒷부분은 기득권 박탈이 맞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 절차로서 사전 통지를 밟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행정절차법 3조 2항 얘기하는 겁니다. 3조 2항에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 배제 규정이 3조 2항에 나와 있고요.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조건이 달리게 되죠. 그와 같은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그에 대한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나 이겁니다.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나 단서가 붙게 되고요. 전부 다 행정절차법이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이라고 전부 다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준하는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라고 하게 되면 직위 해제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서 행정 절차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직위 해제 같은 경우에는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라는 준하는 절차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죠.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그와 같은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특기 정별계고입니다. 1특기 정별계고 1특기 정별계고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 특기사항을 정별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게 경력직 공무원 신분 보장되는 사람이고 이쪽이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거고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모두 다 이 세 가지가 제거가 됐고요. 없어졌고 4개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을 얘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영업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이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라고 했고 영업자 변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허가 영업입니다. 신고 영업이 아닙니다. 허가 영업은 여기다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상실이라는 측면하고 영업권의 설정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신고 영업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신고 영업이든 허가 영업이든 둘 다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위한 신고가 맞고 그 수리는 분명히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준법률 행위적 수리는 맞습니다만은 허가 영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허가 철회입니다. 허가 영업이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 이건 취소 처분입니다. 허가 철회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신규 허가입니다. 신규 허가 영업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저와 같이 두 개의 처분이 결합되어 있는 합성 행위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허가 영업이죠. 수리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 양도인 얘기하는 거고요. 양도인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영업권을 아예 박탈을 하게 됩니다. 사전 통지를 거쳐야 되는 대상이 맞습니다. 이거는 기득권을 박탈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죠. 허가 영업이면 저건 대놓고 취소 처분입니다.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행위입니다.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지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협약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 행정법에서 협약이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국제협약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법상 계약 말하는 건데 계약을 통해서 청문을 거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협약이 청문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뭘 보시는 거냐면 긴급재판 곤란 포기라는 명문의 예외 사유가 아니면 다 안 됩니다. 긴급재판 곤란 포기 거기에 포함이 될 때만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다른 사유를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뭐 이런 협약이든 아니든 뭐 다른 거 다 상관없습니다. 뭐 불출석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긴급재판 곤란 포기 4개 중에 하나에 걸려야 되는 것이고요. 행정청이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필요가 없죠. 단복 미백 긴급 인정입니다. 인정 부분. 행정청이 신분 자격 박탈 이거죠. 이게 새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이런 처분을 할 때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이 청문 신청을 하면 청문을 해야 된다. 저게 원래 개별법에 저런 근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걸 행정절차법으로 별도 규정을 하나 마련을 해준 상태고요. 다음 문제.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해지는 것인가? 그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만약에 사전 통지 흠결에 따른 절차 하자가 인정이 된다면 독자적 위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독자적 위법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전 통지에 따른 절차 하자 자체가 인정이 안 되죠. 사전 통지의 적용 대상이 충족이 안 됩니다. 적용 대상이.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시 또 수리 종전에 영업자 양도인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가장 좋은 문제네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연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보통 그 중에 사전 통지 쪽으로 많이 선지를 만들긴 하는데 의견 제출까지가 기본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퇴직금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환수 결정에 앞서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의견 진술입니다. 의견 청취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의견 청취 예외 사유인 것인가. 우선요, 기본적으로 환수 결정은 하명 처분 맞습니다. 급부 하명 처분 맞고요. 기본적으로 처분 전제 까시고 그리고 나서 의무부가죠. 의무부가 권익 제한, 의무부가 권익 제한의 의무부가 부분 맞고요. 의무부가 부분 맞고 그랬을 때 이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긴급재판 곤란 포기 중에 재판 쪽입니다. 재판 등의 이유로 해서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 더 이상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재판 쪽에 확정으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38조에 따른 공청회 병행에서만 전자공청회 가능하다. 맞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하자의 치유 부분입니다. 절차까지 넘어왔으니까 이제 하자 치유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우리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얘기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유 제시부터 출발을 시켜가지고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엔 절차상 하자가 발생을 하고 그때는 사후 보완에 따른 하자 치유 문제로 연결될 것이며 만약 이유 제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용의 하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건 다른 사유를 주장을 하게 됨에 따라 처사 추변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양쪽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자 치유라는 것을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둘 다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일 처분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사동 인정됩니다. 기사동 인정됩니다. 약간만 머리를 좀 써보겠습니다. 이유 제시 때 제시했던 당초 사유하고요, 소송 도중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기사동이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에 따르게 되면 처사 추변을 인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위법이 적법으로 전환된다면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 제시 때 한 말하고 왜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버렸다. 처사 추변이라는 것을, 그런 절차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당초 사유대로 가갖고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취소 판결 나온 다음에 행정청이 그 B라는 사유,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단 말입니다.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거 기속력에 위반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기사동이 인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 판결을 하고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정을 하고 그냥 취소 판결 내려버렸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쉬움에 그 B라는 다른 사유를 근거로 해서, 기사동이 인정되는 사유를 근거로 해서 다시 똑같은 처분을 해버렸다. 이래버리면 그건 기속력이 적용되고 위반돼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전혀 이상한 결과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 처분은 그대로 남았어야 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고민은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이 처사추변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게 되면 아예 인정도 될 수 없는 처분이 반복될 겁니다. 동일 처분의 반복 방지라는 행정경제의 효율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자 치유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이유 제시를 안 했는데 그리고 3일 뒤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 아니냐라는 이유로 하자 치유라는 것을 부정을 하고 전면 부정하고 그리고 취소 판결 내려버리게 되면은 위법 사유 시정한 다음에 동일한 처분을 또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또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속력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위반이 되고요. 그 다음 하자 치유는 위반이 안 됩니다. 하나는 위반이 되고 하나는 위반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인정을 했어야 되는 걸 인정을 안 했을 때 하나는 위반이 되고 하나는 위반이 안 되는 거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동일한 처분은 계속 반복됩니다. 행정경제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이와 같은 처사추변과 하자치유에 대한 논의가 출발이 되는데 두 개 비교하시게 되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하자의 치유, 하자치유입니다. 첫 번째, 둘 다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예외적인 제한 요건 한 개입니다. 사항적 관계, 이쪽은 무제한이라고 했죠. 적법이든 위법이든 상관없다. 취소 사유든 무효 사유든 상관없다.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상관없다. 모든 처분 다 된다.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 취소 절차입니다. 취소 절차.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에 대해서만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차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용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취소. 저쪽에 있는 트라이앵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취소 절차, 사항적 관계에서 취소 부분은요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목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자 치유는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만약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서 하자가 치료되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하자 치유를 인정한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무효면 처음부터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버린 거니까 결국 이것은 법원이 처분을 발령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과 절차입니다. 내용과 절차. 내용상 중대성, 외관상 명백성. 일반적으로 내용의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내용의 하자면 중대한 하자입니다. 절차의 하자라는 것은 실체상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치게 되면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만 치료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암기 말 환자는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촉입니다. 촉이기 때문에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만 치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체에 들어갑니다. 실체에 들어가게 되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마찬가지요. 하자 치유도 마찬가지요. 방어권,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 안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권 문제와 함께 처분권주의에 대한 문제가 같이 등장을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기사동입니다. 기사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얘는 판례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뒤에 어떤 다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건 경원관계입니다. 이건 경원자 관계. 앞에서 얘기했던 가백의 허가 처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을이 그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를 보고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만약에 사후 보완 행위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자 치유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을의 처분의 제3자인 을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대로 놔뒀으면 승소입니다. 그런데 하자 치유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서 패소를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경원관계 쪽으로 문제가 나오고 판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시간 상한계,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표준시로 하기 때문에 처분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처분 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쪽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처분이 나왔습니다. 둘 다 시간상 한계를 보는 데 있어서는요, 언제 하자 치유를 인정하고 언제 처사 추변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시점이 아닙니다. 절대 이게 아닙니다. 판단 시점이 아닙니다. 판단 시점은 당연히 판결시입니다. 당연히 판결시입니다. 하자의 치유가 인정됐다. 그러면 적법해진 거니까 기각이고, 처사 추변을 인정했다. 그러면 적법해진 거니까 기각입니다. 당연히 하자 치유 인정, 처사 추변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당연히 판결시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존재 시점입니다. 존재 시점. 존재 시점이 언제냐라는 문제인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소송 도중에 주장하는 그 다른 사유가 언제 있었어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인 거고, 그 다음 하자 치유라고 하게 되면 하자 치유의 사유가 되는 그 사후 보완 행위가 언제 있었어야 되냐, 존재 시점입니다. 다른 사유 및 사후 보완의 존재 시점. 비교를 해보시면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하게 구간을 3개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3개로 나누게 되면 학설이 3가지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1설은 행정쟁송 제기 이전설입니다. 2설은 행정소송 제기 이전설입니다. 3설은 행정소송 종결 이전설입니다. 행정쟁송제기 이전설은 1번 구간에서 사후보완이 있었을 때만 하자치유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제기 이전설은 1구간과 2구간, 2구간도 포함한다. 여기서라도 사후보완 행위를 했다라면 그것은 하자치유로 연결될 수 있다, 이래 보게 되는 거고, 행정소송 종결 이전설은 1+2+3 판결 전까지만, 그때까지만 사후보완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판례 입장은 1설입니다. 1설입니다. 1설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후 보완 행위가 언제 전에, 심판이나 소송 시작 전에, 심판이나 소송, 다시 말해 불복을 제기하기 전에, 쟁송을 제기하기 전에, 불복을 제기하기 전에 만약 사후 보완 행위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 심판의 청구인이나 소송의 원고는 들어가서 기각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불복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1구간에서 사후 보완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임을 인지하고 불복을 제기한 건데, 요 시점에서 이제 와서 미안 하면서 사후 보완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처분을 적법이라고 봐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인용될 것이 기각이, 여기도 역시 인용될 것이 기각이 되어서 청구인과 원고의 무엇을 침해하게 된다? 방어권을 침해하게 된다. 방어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자치유는 이 실체상 한계가 시간상 한계를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얘가 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1설 행정쟁송제기 이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결론 내리시고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치유로 오시게 되면 사항적 한계. 사항적 한계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사항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자치유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계속 비교하는 것이고, 그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취소 사유,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할 수는 없다. 무효 사유에 대해서 하자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처분을 발령한 결과가 된다. 그 다음 절차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 만약에 하자치유를 인정을 하게 되면 중대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텐데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문제다.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 사항적 한계,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체상 한계입니다. 이거는 제한적 긍정서를 취할 때 판례가 했던 말입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고, 문제 상황은 경원관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간 상한계. 시간 상한계는 사후 보완 행위의 존재 시점입니다. 그 존재 시점이 처분이 나오고 나서 심판 전에, 그 다음 심판 도중에, 소송 도중에 사후 보완 행위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불복되기 전까지다.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다? 불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보장하라. 다시 말해 불복을 제기하기 전까지 존재했던 사후 보완 행위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트라이앵글입니다.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위법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 적합성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관점에선 인정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바로 판례가 말했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방어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죠. 이 내용이 제한적 긍정설의 얘기인데, 이 제한적 긍정설의 논거는 실체상 한계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실체상 한계, 바로 경원관계에 대한 문제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유제시하자는 이유제시로 밀고 들어옵니다. 이유제시입니다. 지금 행정쟁송 제기 이전에 한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시간상 한계죠. 시간상 한계. 불복을 제기하기 전에 존재했던 사후 보완 행위에 대해서만 치유를 허용하겠다. 그런데 왜 이유제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이유제시겠습니까? 21조, 22조, 23조입니다. 21조, 22조, 23조. 철저히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여러분들이 선지를 읽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고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여기에 처분이 나옵니다. 처분이 나오는데 21조 사전통지, 22조 의견청취, 23조 이유제시인데요. 여기에 사전통지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 의견 청취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이유 제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후 보완을 통해서 하자 치유를 하게 된다면 사후 보완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사후 보완은 여기서 등장합니다. 과연 이런 사후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처분 이전에 행해져야 되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처분 이후에 하고 나서 하자가 치유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통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들은 의견을 반영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처분을 한 다음에 의견을 듣는 것은 앞뒤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는 원칙적으로 하자 치유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하자에서의 하자 치유 논의는 언제나 이유 제시로 움직입니다. 언제나 이유 제시로 움직이게 되고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쪽에 있어서의 하자 치유 논의는 딱 한 건이 있습니다. 판례에 딱 한 케이스 있습니다. 한 케이스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보완에 따른 하자 치유는 이유 제시를 예로 들어서 출제할 수밖에 없다. 이유 제시를 예로 들어서 이유제시입니다.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그렇죠?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상 하자는 청문이죠. 22조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예외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이겁니다. 이게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유일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쪽에서 인정되었던 하자 치유의 유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문제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이건 청문서 아닙니다. 이건 청문서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뭐예요? 청문회 오라라고 얘기하는 청문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사전통지입니다. 사전통지입니다. 청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청문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해줘야 됩니다. 공청회는 14일이고요.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10일 동안 의견 진술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방어권 행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5일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5일 줬다면 10일을 전체적으로 보장을 못 해줬습니다. 다소 늦게 도살을 했다.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시간에 출석했고 의견 진술을 했는데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했다. 그런 단서가 조금 더 붙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10일이라는 시간을 보장했던 이유는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견을 충분히 진술을 하였다면 도달 기간이 얼마간 준수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치유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는 뭐는 없습니까? 사후 보완은 아니죠. 행정청에 어떤 사후 보완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후 요인의 발생입니다. 사후 요인의 발생입니다. 하자의 치유는 원래 사후 요인인데 사후 요인의 90%가 사후 보완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후 보완 행위라고 하는데 사후 요인도 당연히 보완이 아닌 요인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될 수 있는 거고 이 6일 케이스입니다. 6일 케이스 이 문제 말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쪽. 행정행위의 내용상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중대한 하자죠. 내용상 위법은 전부 다 중대한 하자입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말기암에 대해서는 치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거꾸로 됐고요. 형식이나 절차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부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사항적 한계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관할행정청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원래 영업소 폐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6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소 폐쇄 명령, 하명입니다. 자기하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75조 1항 관할행정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법에 써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이 75조에 있는 허가 취소를 할 때 청문 실시, 명료, 탈취, 명입니다. 명, 그렇죠?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청문 실시를 신청하면 또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게 하나 추가되어 있고요. 여긴 원래부터 명문 규정이 있었습니다. 식품 접객업자인 갑은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이 되었고 관할행정청인 을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을이 청문을 실시할 때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10일인데 5일 이렇게 청문은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이겁니다.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이게 아까 있었어야 된 내용이고요. 도달 기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가 있다. 저 단서가 붙어야 되는데 그냥 맞는 걸로 처리하시고요. 다음 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한 도론을 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인한 도론은 집행정지는 그냥 서비스로 보시고 핵심은 국가배상법 제5조하고 하자승계입니다. 이쪽은 문제가 많이 나오죠. 국가배상법 제5조 국배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배법 제2조가 있고 5조가 있죠.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있고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5조 쪽입니다. 영조물 책임.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 책임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얘는 무슨 책임입니까? 얘는 결과 책임이죠. 2조는 행위 책임이고요. 얘는 무책입니다. 얘는 무책이죠. 위에는 과실책임, 유책입니다. 2조하고 5조 우선 기본적으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책임, 그 다음에 영조물 책임, 그 다음 위에는 행위 책임, 밑에는 결과 책임. 행위 책임이니까 과실 책임, 유책, 밑에는 무과실 책임, 무책 비교 들어가시고 5조 쪽인데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쪽에서 요건은 4개죠. 요건은 4개죠.
첫 번째, 그것이 공공의 영조물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치관리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는 것이고, 1번, 3번, 4번은 별거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학상 영조물이 아닙니다. 강학상 영조물은 행정주체나 법률에 의해서 직접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뭐가 합쳐진 것이다.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입니다. 인적 요소, 물적 요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엔 예시가 뭐가 나왔어요? 도로 하천 이렇게 들어와 있죠. 도로 하천. 도로와 하천은 강학상 공물입니다. 공물이지 그것이 영조물은 아니죠. 얘는 공물이다. 영조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물이다 들어가면서 민법 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비교했을 때 이런 식의 문제들이 간혹 나오죠. 자연물, 자연곡물, 자연물도 포함될 수 있고 동산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758조와 비교했을 때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 공작물, 인공을 가해서 만든 물건보다는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손해. 손해는 2조 쪽의 손해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 다 불문하는 거죠. 그 다음 인과관계는 민법상 상당 인과관계를 해당하는 건데 중요한 건 두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 좀 오른쪽으로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판례들을 전부 반영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도 객관설, 전형적 주관설, 안전의무 위반설, 절충설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판례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 설치 또는 관리하자죠. 설치관리하자는 첫 번째, 통상 갖추어야 될 안전성.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 안전성의 결여. 곱하기입니다. 교집합. 관리의무. 관리의무, 안전의무의 위반. 안전의무 위반. 같이 들어가면 이게 절충설의 입장이고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수님들 중에서 이 절충설의 입장이라는 것을 간과하시고 이것만 봐가지고 객관설의 입장이라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본다고 해도 문제는 풀립니다. 이게 다수설의 입장이고요. 이게 판례 입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판례가 뭐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험배제 자기의무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 방호조치 자기의무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 안전확보 자기의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관리의무 얘기하는 건데 그 방호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지 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안전의무의 위반 문제는 설치관리 하자의 판단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이 부분만큼은 박균성 교수가 제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쪽으로 보통 출제하고요. 객관설의 입장처럼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풀어도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 이 부분이 최근에는 두 개로 다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물리적 하자. 물리적 하자와 합집합입니다. 또는입니다. 기능적 하자입니다. 기능적 하자. 물리적 하자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해왔던 부분을 말하는 거죠. 신호등이 고장났다라거나 아니면 도로에 웅덩이가 패였다라거나 이와 같이 확실한 물적 상태의 하자입니다. 확실한 물적 상태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 뒷부분에 있는 기능적 하자, 이게 최근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매항리 사건과 김포공항 사건에 새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게 바로 수인한도론입니다. 이게 수인한도론입니다. 수인한도론.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중에서 이 통상 부분 조심하시고요. 통상 부분, 이거는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전한 안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조물마다의 위험의 정도가 다릅니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의 정도가 서로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일반 국도와 고속 국도의 차이입니다. 고속 국도는 최저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도와 비교했을 때 더욱 안전성 확보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의무의 정도가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의 수인 한도론인데, 이거는 매양리 사건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양리, 여기 이렇게 미군 폭격 섬이 있었습니다. 섬이 있었죠. 매양리에. 이 섬 크기는 해봐야 한 1km 밖에 안 돼요. 지름이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군은 매일 와서 여기다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약 1k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냥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매일 와서 여기다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일로 이사 온 사람들이 있죠. 일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그 위험을 이미 인지했지 않습니까? 인지했다라고 하게 되면 면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면책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지를 했을 때 위험 인지입니다. 상황의 시작은 위험을 인지했지 않는가? 인지했으면 배상 책임의 인정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외 사유를 잡는 겁니다. 이게 수인 한도로입니다. 예외 사유를 잡는 게 첫 번째, 전혀 인지를 못했다면, 그러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인지한 정도의 위험을 초과해버렸다면, 인지를 했든 못했든 초과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생명, 신체와 같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는 참을 수 없다. 이러고도 참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참을 수 없다. 김포공항 시끄러운 것도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수인 한도론이 가미된 부분입니다. 기능적 하자. 물적 상태 하자 없습니다. 매양리 물적 상태 하자 증명하려고 시도했었거든요. 우리도 안 됐습니다.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게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인정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었던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5조 쪽에 여기가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은 국가의 능력 범위를 가지고 보는 거죠. 국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국가의 능력이 이 정도다. 이게 국가 능력의 범위다. 라고 하게 되면 국가 관리 능력이에요. 그러면 안쪽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불가항력이 아니죠. 바깥쪽이라고 하게 되면 불가항력 상황이 맞는 겁니다.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나누게 되고, 만약에 안쪽이라고 하게 되면 안전의무 위반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의무 위반이 성립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의무 위반이 의무 범위를 벗어났죠. 성립이 안 된다. 이게 불가항력입니다. 이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기준은 과연 관리 능력은 어디까지까 했을 때 국가가 과연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또한 회피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이게 불가항력 판단하는 관리 능력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없으면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무조건 불가항력입니다.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회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도 불가항력은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전의무 부분은 예측 회피 가능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쪽 말고 수인 한도는 어느 쪽이에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교류의 기능적 하자, 이 부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국가배상 쪽에 기능적 하자의 수인 한도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정도면 구제시킨다예요. 어쨌든 구제를 한다예요.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쪽에서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법 원칙입니다. 일반법 원칙인데 문제로 논점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주로 이 세 개입니다. 주로 이 세 개가 되는 것이고, 물리적 하자 말고 기능적 하자 부분 수인한도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설치관리하자의 요건. 그냥 먼저 간단한 거 처리해 보시게 되면요,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소송법은 23조에, 행정심판법은 30조에 임시적 구제수단, 가구제수단으로서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2항에 보시게 되면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적극적 요건 본대 회급 복명입니다. 본대 회급 복명. 집행정지 본대 회급 복명입니다. 본대 회급 복명. 중대장님이 본대는 급하게 다시 회군에서 막사로 돌아가라고 복명복창을 시킴으로써 행군을 집행정지시켰습니다. 행군을 집행정지를 시켰는데 여기서부터 본대회급은요 집행정지로 가게 되는 플러스 적극적 요건입니다. 복명은요 얘는 소극적 요건, 집행정지가 나오지 못하는 요건입니다. 본대는요 이거는 절차 요건입니다. 절차 요건이기 때문에 깨지면 각하결정 나옵니다. 기각결정이 아니고 밑에 4개 이거는 실체 요건, 내용의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깨진다거나 그에 해당하게 되면 기각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기각결정이 첫 번째 본입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있어서는요 심지어 가처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가처분 역시도 우선은 적법하게 본체쟁송이 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적법해야 되고요.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입니다. 대상적격입니다. 집행정지 대상으로서의 처분입니다. 부작위는 안 되고요. 이것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미 실효된 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입니다. 그 다음 이게 핵심이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부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집행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구의 이유 없음이. 이 부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게 핵심인데요.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익형량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행정심판법 30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중대한 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중대한 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성질상 여기 써있죠? 중대한 손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비교해보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은 성질상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말하는 것이다. 간단하게는 병역 처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는 시험, 불합격 처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할지라도 다시 군대 갈 수 없는 것이고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할지라도 올해 받은 점수를 내년에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금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이건 성질상 안 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와 같이 우선 성질상으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이익, 경영상 위기 당연히 돈으로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뭐가 안 되면 수인 불가. 수인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포함을 시키겠다. 다시 말해 중대한 손해까지 확대 해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되어 있지만 심판법과 똑같이 범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손해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는 수인한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승계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따라오시고요. 하자승계. 전통적 하자승계론에 따른 판단은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틀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기결력 이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저 부분을 구속력설 또는 규준력설 이렇게들 많이 부르는데요.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 이 견해를 주장하신 김남진 교수님하고 정하준 교수님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기결력 이론이라고 부르십니다. 기결력 이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기판력에서부터 차용해 오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판결하고요. 판결하고 그 다음 처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기판력이고요. 기판력이고 아래쪽에서는 기결력입니다.
기판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소와 후소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소의 판단이 후소에 어떤 구속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전소, 후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재판, 선행재판과 후행재판, 밑에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둘의 관계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후행처분. 그런데 이 선행재판이 말입니다. 선행재판이 14일에 상소기간이 도과돼가지고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얘가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선행처분 역시도 불복기간을 도과해가지고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확정이 돼버렸고요. 이랬을 때 위에 같은 경우에는 선행재판의 결론이 후행재판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기결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다만 위에 있는 판결하고 밑에 있는 처분을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가 뭔가 좀 요건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성립 요건을. 이 부분에 수인 한도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확정만 가지고 기결력이 바로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확정만 되면 바로 기판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일정한 요건이 하나 더 달라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후행재판, 후소죠. 후소. 이 후소에서 선행재판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 판단 전부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후행처분 단계에 가게 되면 선행처분에서 나온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 판단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자승계라는 게 뭡니까? 하자의 승계라는 것은 사실 이건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쟁송을 제기해가지고 저거를 다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후행처분 단계에서 선행처분에 모순되는 주장을 하러 소송을 제기하고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이 법원이 선행처분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순되지 말라. 기판력의 모순금지효가 기결력의 모순금지효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서 차용된다 라고 보는 게 기결력 이론인데, 그러면 결론 이런 거 아닙니까? 기결력이 성립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하자 승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결력이 성립이 되면은 후행처분 단계 선행처분에 반대되는 주장 판단 못하니까 하자승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하자승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기결력입니다. 너는 언제 성립되는 거냐? 기본 베이스 확정 잡아주고 나서 요건을 4개를 깝니다. 4개. 첫 번째, 주관적 요건, 두 번째, 객관적 요건, 세 번째, 시간적 요건, 네 번째, 추가적 요건. 요게 포인트입니다. 주관적 요건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당사자, 즉 상대방이 동일해야 된다. 상대방이 동일해야 됩니다. 선행처분 쪽, 후행처분 쪽 상대방 똑같아야 됩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적 요건, 선행처분의 목적과 후행처분의 목적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도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문제되는 건 이 2개입니다. 이 2개를 깹니다. 문제에서는 보통. 시간적 요건, 얘는 선행처분의 사실과 법령 상태 하고 후행처분의 사실과 법령 상태가 동일해야 된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요 사이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텀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발생하면 그때는 기결력 성립을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 똑같이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 요건, 이 추가적 요건이 바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수인 한도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판례가 인정했던 2가지 대표적인 케이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행처분이 개별공시가 결정입니다. 후행처분이 양도소득세 부과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처분이 표준지 공시가 결정입니다. 그 다음 후행처분은 토지수용 재결, 보상금 결정입니다.
지금은 개별 공시가 결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주게 돼 있는데 당시에는 통지를 안 해줬습니다. 지금도 표준지 공시가는 공지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내 땅에 대해서 그다음 표준지라고 하게 되면 내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기준 잡는 표준지들이 뭐가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양도를 했을 때 세금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고 그 다음 내 보상금이 결정될 때 비로소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액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놓쳤습니다. 똑같이 90일입니다. 이미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손댈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게 공시지가들 결정인데 이 뒤쪽이 세금 부과고 보상금 결정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법적 효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하자승계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억울해도 참아야 된다 이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통적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자승계라는 걸 왜 얘기하는 겁니까? 하자승계라는 걸 왜 얘기하는 겁니까? 국민의 권리구제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만 정리하고 트라이앵글 세 번째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사각지대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영역이 발생한 겁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것은 법에 따라 행동하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그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구제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계속적 권리침해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적 권리침해. 그래서는 안 되는 권리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첫 번째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행위가 있고 B라는 행위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기본 연속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뜻은 선행행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한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앞뒤에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앞에 있는 효력이 뒤에 있는 요건을 구성할 때 우리는 하자승계 논의를 이제 시작해 봅니다. 연속해 행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선행행위, 후행행위. 선행행위가 처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행행위도 처분이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행 이젠 처분이죠. 위에서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선행 처분이 위법한데 그게 취소 사유여야 됩니다.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취소 쟁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불복 기간에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후행 처분. 후행 처분은 고유한 위법은 없어야 됩니다. 고유한 위법은 없어야 됩니다. 선행 처분의 위법 때문에 얘가 위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지금 논의하는 부분이고 얘만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후행 처분만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씩 깨봅니다. 들어가시면 만약에 선행행위가 처분이 아니죠. 이걸 깨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위법은 무조건 승계됩니다. 그걸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후행행위가 처분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이건 원래부터 다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처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얘가 취소 사유이면 효력이 깨졌으니까 얘는 요건이 깨져서 위법이 되는 거고 아직 불가쟁력 발생 안 한 여기다가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 맞습니다. 길 있습니다. 선행처분에 불가능이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이게 막힌 길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다가 소송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길 있습니다. 길 있고 만약에 이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 후행처분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적 권리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후행처분 다퉈서 그냥 제거해버리면 끝납니다. 4개 중에 뭐 하나라도 뚫리면 권리구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4개가 뭉치면 완전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건 공정력 때문입니다. 불가쟁력이라는 게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그렇다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정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리 조작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자승계라는 법리 조작을 우리가 하는 것이냐? 저 사각지대 뚫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시된 게 하자승계론인데 그걸 자신의 역할 다 못할 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결력 이론이 그 대안이 돼주고 있고 그 중에 핵심적인 추가적 요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 요건 안에 수인 한도론이 포함되어 있다. 그겁니다. 기결력 이론, 예측 수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승계를 인정하자. 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그 다음 하자승계, 그리고 집행정지 부분에 수인 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결론 하나입니다. 결론 하나예요. 어떻게 보시면 돼요? 보고 참을 수 없는 정도면 다 구제시키세요. 다 구제시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문제 간단히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문제가 몇 문제나 있을까요? 네, 얼마 없네요.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 사격장의 설치관리에 흠이 있다. 설치관리의 하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설치관리, 국가배상법 제5조의 설치관리의 하자 중에서 안전의무 위반 쪽이 아닙니다. 불가항력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교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적 하자를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부가처분과 대집행 절차 사이에는 부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라면 하자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부가처분, 철거명령 얘기하는 거죠. 철거명령. 간단하게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하자승계로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간편하죠. 철거명령을 했는데 철거 의무를 불이행합니다. 과세처분을 했는데 납세 의무를 불이행합니다.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확정,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 실행, 그리고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4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독촉을 하고 나서 체납처분 절차로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중에 청산만 처분이 아니죠. 얘만 처분이 아닌 것이고 나머지는 다 처분입니다. 얘는 자귀하명이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 통지, 대집행 영장 통지 역시 통지, 대집행 실행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수인 하명, 비용 납부 명령 금전급부 하명 다 처분입니다. 과세처분 금전급부 하명 처분 맞고요. 독촉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통지, 압류 권력적 사실행위 즉 수인 하명, 공매 형성적 행정에서 대리입니다. 다 처분이죠. 다 처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 또는 하자승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수설이긴 한데 단 한 번도 그분들이 설명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껍데기밖에 없는 이론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해요. 그러니까 다 먹히질 않는 거예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결국 하나의 행위로 인식된다. 이겁니다. 하나의 행위로 인식된다. 상대방 국민의 인식이 기본이죠. 우리가 처분성을 판단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외형식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형식불. 1994년 우리 판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례는 처분과 행정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 다음에 2010년도부터 마구마구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겁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 국민이 처분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불안하면 처분이다. 그러면 항고승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이 처분이라고 인식할 정도이며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으면 처분이다. 상대방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선 결국 하나의 행위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의 행위로 느껴지면 그 안에서의 하자는 서로 승계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거고, 그거와 반대로 이거는 다른 걸로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 느낀다. 그래서 이렇게는 하자승계가 안 된다가 하자승계론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걸 뚫고 들어간 게 기결력 이론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 겁니다. A는 본인 토지의 소유를 을에게 매도를 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로서 토지의 개별공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 기결력 이론 최초 적용했던 사건,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예를 들어 땅을 팔아갖고 양도 차익을 내가 1억을 받았는데
개별 공시가가 너무 어처구니 없이 책정돼 있어가지고 내가 양도소득세를 10억을 내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참을 수 없습니다.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 개별 공시가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 판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의 신청은 30일입니다. 이의 신청은 30일인데 이거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의 신청 안 거쳐도 되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 공시가 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 공시가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쉽게 그냥 끊어버렸네요. 그렇죠? 여기가 무효입니다. 선행처분이 무효면 후행처분의 요건 흠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행처분 위법해지고요.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결력 이론으로 들어가다 멈췄습니다. 역시 아까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뒤로 좀 더 있군요. 네, 많이 있군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뒤로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7시 반이고요. 7시 45분까지 휴식을 하시고 10시쯤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